안녕하세요, 알렉스강입니다. 지난 금요일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 이후 6.5%나 급락을 했습니다. 갑작스런 넷플릭스의 폭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는 넷플릭스에서 또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은 폭락한 넷플릭스를 살펴보고 넷플릭스를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에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예상 전망보다 높게 나왔는데 주당 순이익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노란색 막대기와 회색 막대기가 있는데 주당 순이익을 1.82달러로 예상했는데 실제 결과는 1.59달러로 부진했던 거죠. 이 정도로만 끝나면 다행입니다.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 이후 CEO가 3분기 전망을 발표하면서 그 전망치를 너무 낮게 제시를 했죠. 3분기 신규 가입자 수를 증권사의 전망은 527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의 경영진은 3분기에 250만 명 정도만 증가할 거라고 발표했죠. 보통 실적 발표 이후 기업에서 다음 실적 전망치를 함께 내놓는데 미국은 항상 기대 전망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곤 합니다. 그래야 다음 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 당초 전망을 뛰어넘는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넷플릭스가 제시한 실적은 기대보다도 너무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가입자 수를 이렇게 봤을 때 작년 2분기 이때 최저점만큼의 수치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낮은 전망을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1, 2분기는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 봉쇄 정책으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서 넷플릭스 같은 영상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국가별로 대부분 봉쇄를 해제하고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전까지 넷플릭스에 가입할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입을 했고 추가로 더 많은 가입자를 만들기에는 점점 더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점점 더 많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밌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전 세계적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 뿐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헐리우드도 모든 영화 제작이 올스톱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재밌는 시리즈를 많이 제작하던 미국이 힘들어지니 어쩐지 요즘 넷플릭스 보면 한국 드라마만 잔뜩 나온다고 했죠. 물론 이 기회를 틈타 한류가 다시 시작되고 우리나라 영상 제작 업체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시청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드라마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매일 나오는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메디컬 드라마는 병원에서 사랑한 이야기, 법률 드라마는 법정에서 사랑한 이야기, 역사 시대 사극 드라마는 옛날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야기죠. 헐리우드 같이 좀 큰 규모의 뭔가 창의적이고 기발한 그런 재미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꽁냥거리는 그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도 뭐 쌍꺼폭차, 사이코지만 괜찮아, 뭐 투게더, 사랑의 불시착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사랑 이야기가 많죠. 가끔 우리나라도 재밌는 시리즈물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명작 몇 편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가입자를 대상으로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전망을 발표한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3분기 실적 가입자 수 전망을 250만 명 정도로만 발표한 거죠. 결국 코로나 봉쇄 해제와 신규 콘텐츠 부족 때문인데 하지만 이 사람은 매년 매분기 힘들다는 소리를 해왔습니다. 매번 가입자 수 증가는 더 이상 힘들 거다 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성장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이미 알고 있는 위기는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처럼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HBO를 비롯해서 디즈니 플러스, 애플 플러스 같은 곳도 있고 우리나라도 요즘 한국판 넷플릭스를 만든다고 했죠. 생각해보면 아직도 먹을 게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업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수를 보면 꾸준히 이렇게 증가 중이죠. 2012년
이후로 연간 유료 가입자 수를 봐도 정말 꾸준하게 성장하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료 가입자 수 증가세보다 최근 주가의 상승은 조금 과했다는 평가가 있어서 그래서 주가가 하락한 거죠. 그러면 미국 현지 넷플릭스에 대한 분석은 어떨까요? 실적 발표 이후에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전망이 제각각입니다. 먼저 미국 코엔의 한 애널리스트는 아직 넷플릭스 가격 결정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보다 해지율이 낮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535달러에서 5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벤치마크에 있는 한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신규 가입자 추세가 줄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3분기 유료 가입자 전망도 시장 기대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21년도 적정 주가를 400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또 한 애널리스트는 지금 넷플릭스가 겪고 있는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강력한 상승 동력이 지금은 안 보인다고 합니다. OTT 서비스의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콘텐츠의 퀄리티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 콘텐츠 제작 비용은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리스크에도 기업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힘을 아직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를 550달러에서 52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보면 부정적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한 거겠죠. 일단 미래의 성장성과 전망에 비해서 최근 주가가 단기에 너무 급하게 올랐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까지 이어지는 코로나 국면에서 신규 가입자도 증가하고 이익도 잘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죠. 그래서 실제 실적에 더해서 이런 미래의 기대감까지 땡겨와서 주가가 모두 오르면서 반영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3분기 전망이 어둡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미래에서 땡겨올 주가 상승 요인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갑자기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당분간 주가가 하락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고 하락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다가 바로 또 다시 반등에 성공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어요. 미래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반등이 시작됐다는 신호를 잡고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넷플릭스가 다시 반등에 성공하고 주가 상승이 다시 우상향으로 계속 상승하는 그런 타이밍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을까요? 차트를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차트를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주식이기 때문이죠. 국내의 주식 정보도 우리는 매번 늦어버리죠. 그런데 하물며 미국 주식 자료를 미국에 있는 원문 몇 개, 리포트나 뉴스 받아본다고 한들 얼마나 최신 자료를 깊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처럼 위에서 여지껏 살펴본 그 정도 자료만 해도 넷플릭스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을 미국의 애널리스트 자료까지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분석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과 관련 뉴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차트까지 함께 이해하면 투자에 더 큰 도움이 되겠죠. 앞서서 우리는 넷플릭스의 신규 가입자 수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꾸준하게 상승했던 걸 봤습니다. 2012년 이후 대략 이렇게 상승을 해왔죠. 이렇게 그려보면 이 정도 추세가 신규 가입자 수 증가 추세와 비슷하게 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넷플릭스 가입자의 성장보다 더 크게 이렇게 성장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리고 성장한 만큼 또 다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던 그런 시기가 몇 번 있습니다. 2014년, 2016년에도 있고요. 2018년에도 크게 있고 2019년에도 크게 하락을 했었죠. 2020년 올해는 이때 코로나 폭락장 때 한번 크게 하락을 하고 지금 다시 그 하락이 시작되는지 안 되는지의 기로에 서 있는 위치입니다. 이때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던 시기의 주가를 살펴보면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40% 정도의 폭락장이에요. 다 비슷하게, 정말 신기하게도 고점 대비 40%, 고점 대비 40%, 고점 대비 40% 정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다시 이 고점 대비 40%의 하락이 올까요? 오늘은 매물대, 이동평균선, 스토캐스틱 그리고 저항선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이후의 차트를 봅시다. 그러면 2018년 이후에 주가가 대략 250달러에서 380달러 정도 사이에서 횡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였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가장 긴 매물대, 즉 350달러 정도, 여기가 하나의 큰 저항대, 지지선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최근 고점인 575달러, 여기에서 40%가 하락하면 350달러가 되는 그것과 일치하죠. 그래서 아까 살펴본 미국의 한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의 주가가 400달러 아래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이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의 실적, 영업이익, ROE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산출해서 계산한 주가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매물대의 지지 가격대와 고점에서 하락한 이것과 대략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보면 정말 좀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여기서 잠깐 이렇게 하락한 게 40%까지 쭉 빠지는 하락장으로 갈 거냐? 이 정도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먼저 아직 3분기 실적이 안 나왔죠. 실제 3분기 실적이 넷플릭스의 발표처럼 신규 가입자 수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아닌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온 이후 다시 또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작되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렇게 다시 쭉 이어갈 것 같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사태는 끝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집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넷플릭스는 꾸준한 우상향 추세입니다. 물론 최근 이렇게 좀 가파르게 급등한 면이 있는데 이 점은 모두 인정을 해야 돼요. 너무 가파르게 급등을 했다는 거. 어떠한 주식이건 과매수 상황이면,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크게 벗어나는 그런 주가 상황이 가면 또 다시 이렇게 눌림목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여기서도 그랬고, 이때는 코로나 폭락장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다시 또 붙었죠. 이런 데서도 붙고 이렇게 크게 오르면 항상 이 이동평균선과 근접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이동평균선이 먼저냐 주가가 먼저냐 요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눌림목을 틈타서 단기 투자 세력은 조금의 이익이라도 실현하기 위해서 매물을 막 던집니다. 요때 매수했던 세력이 요만큼의 수익을 내고 막 던지고 요지에서 매수했던 세력이 요 정도 오른 거를 또 이제 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던지다가 얘네들이 언제 안 던질까요? 자기 매수 가격 비슷한 위치까지 가면 그만두겠죠. 얘네들이 언제 매수 평단가가 나올지 모르지만 거기 근방에 가면 이제 매도하던 거를 그만하고 매수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하락을 보시면 여기 20일 이평선을 크게 벗어났다가도 다시 내리고 벗어났다가도 다시 20일 이평선까지 내리고 여기도 올랐다가 내리고 올랐다 내리고 그렇죠. 여기서 20일 이평선을 깨는 큰 하락이 나오더라도 6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또 다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 이 하락이 2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할지 아니면 60일 이평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때 어디에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걸 보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0일 이평선 정도의 지지를 받으면 그게 또한 450달러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 가격대 450달러 요 정도 보면은
이 가격대의 지지선은 여기서 최근에 생긴 요 두 번째, 이게 가장 긴 매물대고 요 정도 두꺼운 매물대에 또 저항이 한번 걸리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0달러 정도 선에 들어오면 이 매물대, 여기 있는 이 매물대에 의해서 또 다시 저항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래로는 크게 빠지지는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다음 반등 시기를 살펴볼 때 이동평균선과 이런 매물대뿐만 아니라 이 스토캐스틱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스토캐스틱이 과매수권에 들면은 살짝 다시 눌림목을 만들고, 여기도 과매수권에 들면 살짝 눌림목을 만들죠. 과매수권에 들면 살짝 눌림목을 만들고, 여기에서도 과매수권에 드니까 눌림목, 과매수권에서 살짝 눌림목, 여기도 과매수권, 살짝 눌림목, 여기서도 또 과매수권에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눌리기 시작했죠. 그러면 또 언제 반등을 했느냐? 과매도권에서 살짝 다시 반등, 과매도권에서 반등, 여기도 과매도권에서 반등했고, 여기는 과매도권까지 안 갔지만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여기서 다시 반등이 시작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스토캐스틱이 계속 하락을 하다가 언젠가에서 다시 요 과매도권까지 왔다가 반등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안 오더라도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이런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아, 반등을 시작했구나 라고 그 당시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물론 모든 과매수권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모든 과매도권에서 다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저항선이라든지 이동평균선, 뭐 캔들의 위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지표들과 함께 병행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상황 판단에 힘을 더해 준다는 거죠. 이런 차트가 주가를 예측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넷플릭스의 신규 가입자 수, 그리고 신규 시리즈물, 제작 등 성장성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도 아직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재밌다는 입소문을 타고 조금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뭐 MBC나 KBS 예능보다는 넷플릭스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됐죠. 친구들이 몰려 있어서 뭐 너 그거 봤어?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세상입니다. 끝으로는 다음 반등의 시기의 힌트를 저항선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항선은 이렇게 전고점을 기준으로 우하향하는 이런 선을 그어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선긋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저항선이 나왔고 여기에서도 저항선, 여기 지난 코로나 폭락장도 저항선, 이런 데서도 모두 다 저항선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선을 뚫고 상승하는 양봉에서, 저항선을 뚫고 상승하는 양봉에서, 저항선을 뚫고 상승하는 양봉,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저항선을 뚫고 상승하는 양봉이 나온다면, 음봉으로 계속 하락하면 모르겠지만 이 저항선을 뚫고 상승하는 양봉이 나온다면,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 전고점에서 내리꽂는 이 하락이 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선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 MACD, 뭐 스토캐스틱,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 넷플릭스에서 발표되는 또 다른 실적 전망,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 여러 가지를 다 함께 보시고 투자의 시점을 잡아야겠죠. 이렇게 3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하락이 오히려 추가 분할 매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이내에 단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 이렇게 눌림목에서 요런 저점, 이런 저점들에서 매수를 해야 그래도 1%라도 수익을 조금 더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새로 넷플릭스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가급적 최대한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이 시작되는 시점에 투자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번 넷플릭스에서 반등 시기가 나오게 되면 다시 관련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